지구 환경의 문제는 우리 피할 수는 없다 이미. 결코 피할 수 없고 늦으면 우리는 도태된다. 머리를 빌릴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제대로 바르게 갈 수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2030이 주목받게 된 것은 35년 양당 정치가 결국은 그 극단적인 불평등이 청년의 미래를 빼앗은 거거든요. 여러 후보들이 부동산 문제 얘기하는데 경제를 34년 해온 제 입장에서는 전부 엉터리고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21세기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너무나 당연히 기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번 우리 대선에서는 이 기후위기가 완전히 실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 후보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고 우리가 이번 최재천의 아마존 채널에서 그동안 얘기해온 기후위기와 그와 관련된 몇몇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거는 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체감하는 정도는 상당히 다른 것 같거든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헌법 제1조에다가 사망을 개설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를 지닌다. 후보님은 평소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할 생각인데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하죠. 국민들께서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이제 환경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 그럼 매우 선언적이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반대하겠어요?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추가로 논의하고 제가 그건 약속을 드릴게요. 그거 말고도 제가 약속한 게 꽤 있어서요. 저는 아무래도 정치를 하니까 정책적 또는 국제적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다소비 국가 또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이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도 어렵고 또 국제사회와 경쟁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우리는 사실은 그게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왔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안에 국제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거다. 저는 그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얘기가 명시적으로 나온 건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아닙니까? 그래서 말로는 이제 녹색 경제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녹색 성장한다고 네.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안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기업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냥 수술해야 되는 환자의 고통을 방치해버린 거죠. 더 큰 고통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 헌법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적 책임, 전에 프랑스가 한번 시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는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제고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걱정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관련 기업들도 이제 정말 이 기후 위기에 따른 산업 전환에 이 물결이 막 닥치니까 또 준비나 각오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긴 합니다. 이제 환경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환경을 훼손하는 방식의 이제 성장 발전을 추구해 왔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미래 세대의 자원을 훔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훼손의 결과는 미래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제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게 그게 진짜 능력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업 전환을 해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사회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탈탄소 사회로 우리가 가야 하는데 그걸 이제 끌려가면은 정말 위기가 되고 견뎌내봐야 겨우 이제 탈락하지 않는 정도가 최대치가 될 텐데 저는 이걸 기회로 만들자는 거예요. 또 그 과정에서 대대적인 산업 전환도 일어나고 새로운 산업도 생기고 일자리와 소득도 생긴다. 이게 저는 새로운 산업으로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국제적 경쟁력도 확보해서 지금까지보다 더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다. 그걸 만들어내는 게 저는 국가 소위 지도자가 해야 될 제일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올해 안으로 또는 1년 안에 사실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처한 환경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공존하고 상생하면서도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변화는
평시에는 잘 하기 어려워요. 변화에 따른 기득권의 저항도 있고 고통도 따르기 때문에 평소에는 어려운데 이 위기 국민이 되면 국민 대중들 입장에서는 변화를 수용할 마음의 자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구 환경의 문제는 우리 피할 수는 없다 이미. 결코 피할 수 없고 늦으면 우리는 도태된다. 그리고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옳은 일이지만 경제 산업적으로 이익이 된다. 라는 점들을 설득만 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미래 세대의 삶의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가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걸 기회로 만들자. 저는 충분히 우리 국민들께서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기후 위기를 넘어서 기후 재앙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은 그냥 이상 기온 이 정도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걸 더 넘어서서 뭐 극심한 가뭄이라든지 엄청난 홍수라든지 또 호주의 그 넓은 평야를 다 태우는 엄청난 산불이라든지 그리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도시들이 가라앉는 거는 물론이고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농작물을 짓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심각한 기후 변동이 생기면 농산물 생산이 급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지구 전체가 식량 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도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사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는 게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기 생산만 신재생 에너지로 다 바꾸면은 탄소 중립이 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CO2를 발생시키는 곳이 제조업, 특히 철강 생산이라든지 시멘트 생산, 그 다음에 또 소라든지 이런 목축업에서 나오는 그런 온실가스 효과들, 그 다음에 또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그런 운송수단에서 나오는 이런 CO2들, 그 다음에 냉난방에 쓰는 CO2들, 사실은 이 커다랗게 5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력 생산은 한 가지 분야밖에 안 되고 나머지들 모든 곳에 다 예를 들면 철강 생산에도 CO2를 생산하지 않는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새롭게 개발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신기술이 필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닌가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것이 아닌가 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일같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CO2 양이 매일 1억 5천만 톤에 달한답니다. 그래서 공기가 1톤 정도면 어느 정도 많을지 상상이 안 가는데 10톤도 아니고 100톤도 아니고 1000톤도 아니고 1억 5천만 톤이 매일같이 생산되니까 CO2가 발생하는 커다란 분류를 따져보면 이제 제조업, 전기 생산, 목축업, 그리고 운송수단 또한 그 냉난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사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것들을 대체하는 수밖에 없죠. 즉 CO2를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만약에 CO2가 할 수 없이 발생된다면 CCS,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방법을 통해서 CO2를 없애야지만 되는 건데 이게 정말로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포스코 같은 회사, 한 회사만 하더라도 이 모든 그 용광로를 다 수소 환원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면 40조 정도 든다고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이걸 정부에서도 도움을 주고 국책연구소에서도 연구를 하고 다방면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지구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봐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네, 뭐 물론입니다. 근데 아마 그 원포인트 개헌이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사실 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개헌하려면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운 목표는 일단 국제적인 합의에 따라서 2030년까지는 적어도 재생에너지 연료로 50% 이상 대체하는 좀 과감한 목표를 가지고 가자. 화석연료는 2030년까지는 이제 끝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건 아마 이제 기후위기를 중심에 놓고 보시는 시민들 입장에서 좀 답답하실 거예요. 뭐 코스피 5천이다. 뭐 여전히 성장 이야기하고 또 원전 강국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만한 싸움이 아닌데 지금 대선의 중심이 뭐 이것을 적극적으로 의제화하기에는 너무 닫혀 있다. 말하자면 지금 정치권 자체가 권력 투쟁 안에서 시야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 표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 청년들은 확실하게 감수성이 다릅니다. 저희하고 기후위기를 자신의 생애 위협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천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제인식이 같은데 이게 조직화된 힘으로 표현되지 않으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긴장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국민들께서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좀 더 많이 표출하시고 의사 표현을 하고 조직화하고 기후에 내 한 표를 주겠다. 이렇게 되고 그게 확인된다면 아마 당장 내일이라도 당 강령들 바꾸고 제1순위로 기후위기 의제를 올려놓을 겁니다. 지금 이제 다른 대선 후보님들은 디지털 혁명에 많이 꽂혀 계세요. 디지털은 세계적 수준에서 상당 부분 대한민국에 올라서 있고 그런데 이 디지털도 지구의 지속 가능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유럽 같은 데는 디지털도 녹색 안에 디지털이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2030이 주목받게 된 것은 35년 양당 정치가 결국은 그 극단적인 불평등이 청년의 미래를 빼앗은 거거든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알바하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노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출되고 화살을 겨눌 거다. 이걸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저는 2030 세대들이 미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를 이번 투표에 첫 번째로 꼽아서 그렇게 보여주시면 아마 정치권의 인식이 확 바뀔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안 돼도 하겠습니다. 보통 대통령 선거를 물론 이제 대통령을 누굴 뽑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뭐 대통령을 누구 뽑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 정신과 비전에 투표하는 것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 온다는 거. 그 점을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상정이 5% 받을 때, 10% 받을 때, 20% 받을 때 당선될 때 다 변화의 속도가 다른 겁니다. 이게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생태 개헌,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저희 당의 개헌 안으로 다시 만들어서 저희 개헌 안에 기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 규정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실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반영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미래 도전 과제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디지털 전환, 두 번째가 인구 위기, 세 번째가 기후 변화. 기후 변화 문제는 우리와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지구를 위해서 정말 심각하고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주제다. 정치판도, 선거판도, 경제에서도, 교육에서도 전부 다가 근데 명문대, 어디 취직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더 큰 지속 가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어떤 기회나 여유나 그런 게임의 룰이 만들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정책 이슈는 다 실종된 선거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탄스럽고 좀 답답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기성세대의 많은 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자기들의 현실과 시장과는 좀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청년 세대는 이것이 자기들의 닥쳐올 시장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이거든요. 또 이 시장에서 어떠면은 새로운 가능성도 열릴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5대 권리 장전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청년 정치와 정책 참여권입니다.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자. 의사결정을 청년들만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공식적인 가버넌스 결정할 적에 미래 세대 결정에 대해서는 이 청년들의 결집된 이야기를 의무적으로 듣는 그 정책의 참여권 또는 정책 참여권을 보장한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 네. 캠프 직원의 반 이상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저는 많이 참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플라톤이 그랬나요? 정치를 외면할 때에 오는 가장 혹독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는 기득권 공화국을 깨고 기회의 나라로 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을 기득권 공화국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기회의 나라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더 많은 기회, 두 번째는 더 고른 기회, 세 번째는 더 나은 기회입니다. 더 많은 기회는 경제와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의미합니다. 그 기회를 만들어주자. 우리 경제와 사회와 교육의 역동성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더 고른 기회는,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은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기회가 고르게 갈 수 있는 사회 정책, 사회적인 제도의 변화, 이게 필요하겠다. 세 번째, 더 나은 기회는 사회 안전망, 혁신 안전망을 구축하자.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세 가지 기회.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 공부할 기회, 사업할 기회, 장사할 기회, 창업할 기회, 사랑할 기회, 연애할 기회, 결혼할 기회, 이런 걸 주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저는 전체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을 제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게 이제 되려면 예컨대 우리 투표용지에 이렇게 붙여서 하는 좋은 아이디어이시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실현이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의 헌법 개헌 절차로는 아무리 좋은 것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5호 공약으로 권력구조 개편 얘기를 하면서 헌법 개헌에 대한 방법도 제시를 했어요. 아, 네. 네,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그 기후변화나 그 지속 가능한 나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헌법에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헌법 개정안을 국민적 합의로 만드는 데까지 목적을 두고 한시적으로, 뭐 저는 한 1년 얘기했지만 뭐 한 2년도 좋습니다. 다 같이 그럼 지금 얘기한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기후변화 얘기, 또 저희가 주장하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 넣어서 개헌안을 만들면은, 그러면 국회 절차와 국민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번 대통령은 임기를 단축하자고 제가 했습니다. 물론 뭐 세계적인 추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문재인 정부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후보님은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경제의 영향을 생각해서 뭔가 조금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은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 과학은 현실이거든요. 기술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과학기술의 수준이라든지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냥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사실 지금 현재 현실을 제대로 이해를 시키면서 함께 끌고 나가야지만 되지 않나.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더 강화하고 더 빨리 가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저는 어쨌든 뭐 우리 전체 우리 국가 경제를 생각해야 되니까 국제 경쟁에서 우리가 앞서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빨리 가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고통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해서 국가가 충분한 책임을 지고 대안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죠. 사실 저는 2030년 40% 감축 목표도 너무 낮다. 근데 사실 그 이전에 원래 이명박 정부 때부터 했어야 되는 일인데 우리는 안 하고 있었고, 그래서 계속 늘어났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이미 그때부터 줄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뒤처져 있는데 저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좀 더 가능한 목표는 그렇게 정해도 목표 이상으로 달성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우리 산업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준비를 해야 될 때 사실은 이제 일선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얘가 병이 났는데 분명히 나쁜 병이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프다고 싫어하고 주사 맞는 거 싫어하더라도 어떻게든 설득해서 빨리 하는 게 더 고통을 줄이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표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단기적으로. 그러나 저는 집단으로서의 국민을 믿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고, 필요한 일들을 아프면서도 손해를 보면서도 해내는 이 정치적 결단과 추진력, 또 용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후보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우리 사회에서 이런 환경 얘기를 하면 항상 환경을
중시한다 그러면 경제가 망가져야 네. 되는 것처럼 다들 맞습니다. 네. 얘기를 하시는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설득하실래요, 이걸? 대중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환경론자도 동의하고 경제 성장론자들도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야죠. 양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진짜 실력이고 그 실용이라고 보는 거죠. 경기지사를 하시면서 경기도에 있는 많은 계곡들을 상당히 깨끗하게 이렇게 정비를 네. 하셨잖아요. 어쩌면 그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전까지는 환경론자들은 빨리 철거해라, 복구해라 여기까지만 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정의니까요. 그러나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또 환경론자들 입장에서는 원칙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충돌만 발생하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안을 만들어낸 겁니다. 정비를 하고 복구를 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한 거죠. 가능한 안을 만들어낸 겁니다. 계곡을 점거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못 오니까 이제 출입할 때 강제로 닭죽을 판다.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철거하라 그러면 자기는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10개월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선진국들의 예를 들면 자연 환경을 이용한 영업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보고 토론도 하고 진짜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궁극은 닭죽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비를 통해서 잘 사는 길이 있다는 걸 제가 찾아낸 거죠. 그래서 환경론자도 만족하고 거기에 생계를 유지하는 그야말로 경제 주의자라고 할까요? 어쨌든 일선의 그 먹고 사는 문제도 동시에 해결되는 합일점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기후 위기,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이거는 힘든 건 분명한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는 말처럼 이걸 기회로 만들면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다.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제 어렵게나마 40% 이제 위원회에서 나왔고 물론 그 과정에서 다소의 여러 가지 이견도 있었고 또 그까지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아직도 좀 논란이 뭐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우선은 그 목표를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지만 우선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역량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적인 어떤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제고,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가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정말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인식 제고와 사회적 합의가 좀 선행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물론 기업과 산업계도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달성 안 됐을 경우에 예컨대 우리 수출의 문제가 커질 것이고 국제사회에서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금보다 훨씬 실감나게 국민들이 깨닫게 하는 그런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속을 하는 정도나 저는 더욱 좀 보강도 하고 싶고 우리 교수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제가 부총리 때에 그 국가 중장기 발전에 대한 계획 세우면서 저는 훨씬 좀 더 강화되고 또 그 속에 조금 더 위원이나 이런 분들도 그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까지 포함시켜서 조금 더 강력한 그런 그 어떤 거버넌스 체제를 갖췄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를 지지하는 한 분이 괜찮아 지구야 비영리 NGO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괜찮아 지구야가 초등학생들에게 환경 문제를 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번 저한테 왔었습니다. 네.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여린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큼 심각하게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놀랐어요. 부모님들이 그러세요. 처음에 이 애들이 이걸 한다고 했을 적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또 실제로 몸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 애들은 유치원 학생 때부터 그 문제를 자기 생활 속에 체화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교육이라는 데 있어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환경 문제, 기후 문제, 공동체 문제가 생활 속에서 체화가 되는 교육이 돼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고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행정고시 과목을 공시생들이 똑같은 과목 준비하고 공부하고 들어와서 어느 부처에 배정받으면 그 부처에서 그 조직 문화에 젖어서
똑같은 획일성을 갖게 되거든요. 임기 10년 정도 되는 교육위원 만들고 싶습니다. 임기 10년이라는 얘기는 정권 영향 안 받겠다는 얘기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문제 생각하시는 분, 또 다양한 역사학자, 철학자 이런 분들이 돼가지고 적어도 이 교육 문제는 10년 정도를 내다보니 만들겠다. 대학 입시 제도의 개편은 최소한 5년 후를 보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오히려 그 탄소 중립 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이 보다 과감한 녹색 전환의 플랜이 그게 곧 기업의 생존이고 곧 경쟁력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 좀 앞서가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200년 이제 탄소 문명은 끝났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제는 생태에너지 문명 시대로 접어들었고 거기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 저는 그런 전략까지도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탈탄소 전환에서의 경쟁력에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전환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성장기가 아니고 전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전환기에는 사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고 공공투자가 중요하고 선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 문제라든지 일자리 전환도 국가가 많이 지원해야 되고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시기거든요. 내놓는 공약이나 유세의 포인트를 보면 뭐 기후위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점에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에너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예 그냥 수입하면 되는 거 이런 식의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는데 요즘 다들 말하거든요. 추격 국가가 아니라 이제 선도 국가가 돼야 된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재생에너지 시대로 접어든 만큼 우리 국가의 환경적 요소와 또 높은 기술력, 또 국가의 R&D 투자의 하여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저는 재생에너지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 에너지는 이제 지역 분권형 에너지 시스템을 가져가면서 이게 지금 지역 소멸 위기로 내몰려 있는 지역을 진짜 말 그대로 재생시키고 그리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또 국가 균형 발전을 만드는 그런 균형 전략이 바로 이 에너지 전환 전략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이 소멸 위기로 내몰린 게 청년들이 전부 지금 지역을 떠나서 서울로 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청년들의 미래도 불안하게 되는 것이고 지역은 이제 문 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 자체가 여기서 지금 이미 봉착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에너지 전환이 특히 재생에너지는 지역 친화적이고 지역 분권 친화적이고 일자리 친화적인 것이다. 기술과 이론을 겸비한 청년들이 그 지역의 녹색 전환을 주도하고 이제 그런 이제 비전을 제가 대통령이 돼서 꼭 해보고 싶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의 문제가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정말 심각한 이슈잖아요. 환경 문제는 궁극적으로 인구 문제입니다. 평소에 후보님은 이런 저출생 이슈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출생률, 지금 이제 저출생 문제가 심각을 올리는 문제는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0.81명이고 내년에는 0.7로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우리 합계 출산율이 0.81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한국 사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대단히 위협적인 것이기 때문에 출산율 올리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 지구가 또는 대한민국의 가장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에 맞는 어떤 뭐 인구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가 그 옵티멀한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출산 올리는 노력을 단순히 뭐 돈 써서 뭐 정부 주도가 아닌 그런 사회 문화적인 그럼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는 식으로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적절한 인구와 그 환경 문제 좋아하는 것도 같이 보는 식으로 두 개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 활로의 키는 여성 인력의 활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OECD 국가들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가장 낮은 국가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제도뿐만 아니라 가사 분담이나 뭐 이런 것 등 통해서 정말
완전히 좀 이 차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년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정년의 연장이나 폐지까지에 대해서 저는 전향적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이제 많은 분들은 청년 일자리와 이게 어떤 대체 관계, 트레이드 오프가 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청년 일자리와 어르신들의 정년 연장 문제가 함께 이게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직업수가 한 2, 3천 개 될 겁니다. 얼마 전까지 11,000개였으니까요. 네. 일본이 한 2만 몇 개 되고 미국이 3만 개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그럼 대한민국은 창직을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10년 전, 20년 전에는 바리스타나 소믈리에라는 직업은 한국에는 뭔지도 몰랐던 시절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어르신이 됐든 청년이 됐든 거기에 맞는 창직에 대한 분야가 저는 굉장히 넓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치원 학생들이 하는 게임 중에 의자 빼기 놀이가 있습니다. 10명이 뺑 둘러서 빙글빙글 돌고 가운데는 의자가 9개밖에 없습니다. 네. 음악이 연주가 되다가 그치면 학생들, 그 유치원 학생들은 앉아야 되고 한 명은 못 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9명이 앉고 나서 한 명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의자를 하나 빼고 8개를 가지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적이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갈등 구조가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결국 기회의 문제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젠더 갈등 문제도 예를 들면은 이게 직장 문제라고 하면은 더 많은 일자리 나오게끔 하는 경제 역동성. 그러면 경제 역동성 어떻게 만들 거냐 문제로 쭉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기후위기와 이제 인구 문제가 직결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 극복도 지속 가능성의 의제고요. 이제 지금 저출생 문제도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고 이건 이제 사회적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는데 그 고출생 정책을 쓰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출생의 배경이 불평등의 기원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저희가 주목하는 것이죠. 요즘 청년들은 뭐 일자리도 불안하고 뭐 집도 장만하기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결혼도 생각하기 어렵고 거기다가 아이까지 갖는 것 그 자체를 공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인위적인 어떤 뭐 인구 제한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비한다는 것은 저는 뭐 그다지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가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렴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오히려 인구 한 사람당의 자원 소비를 줄이는 거 여기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주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 결혼을 늦게 했는데 아마 우리 권영길 대표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를 소개할 때 우리 심상정 국장은 슈퍼우먼이다 이거예요. 그 잘났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결혼을 해서 애엄마가 돼서 진짜 분초를 다투면서 박빙으로 살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아, 이 슈퍼우먼이라는 말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를 여성의 능력으로 치환해서 덮박 씌우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사무실에 나가서 우리 그 권영길 대표님 계신 자리에서 이제 저한테 슈퍼우먼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여성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슈퍼우먼 거부하세요. 알파걸도 거부하세요.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 국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육아 문제는 곧 노동 문제고 노동 환경의 문제고 기업의 문제고 사회 문제고 정책의 문제거든요. 인구 문제하고 기후 문제하고의 상관관계에서도 저는 큰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비혼주의자도 많이 늘어났고요. 또 결혼은 이제 또 뭐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선택지로서 결혼하고 출생하는 문제가 이제 보장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도저히 가진 게 없어서 못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행이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것대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또 기후위기를 위한 인구 정책이나 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억제나 또 국민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대전환을 함께 주도하면서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령화 시대라는 말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고령화 시대가 아니라 장수 시대라는 개념 규정이 있어야 타임 스케줄을 다시 짤 수가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복지제도라든지 이런 사회정책을 다
바꿀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일하는 시간이 이제 연장돼야 되는데 다만 현재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제 청년들의 그 실업 상태를 고려할 때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노동조합이 정년 연장 이야기할 때 제가 그건 안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대신에 60대 이후에 걸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국가가 또 발굴하고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세대 간의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 실업과 이 청년 불평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뭐 정년을 길게 늘려도 되겠죠. 근데 지금 국면에서는 정년하고 일자리 청년들에게 좀 양보하고 대신에 60대 이상이 정말 건강하고요. 60대 이상의 그 지혜와 경륜을 활용하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그 인구가 유지가 되는 정도 수준, 나이와 그다음에 인구 숫자, 연령 분포 그래프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는 이런 정도의 인구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인구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우선 하고 있고요. 저출생에 관련된 것을 정책을 새롭게 만들고 고민을 하는 것과 고령화와 관련된 또는 생산 가능 인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따로 저는 떨어져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만혼 내지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왜 젊은이들이 늦게 결혼하거나 아예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는가를 더 깊이 따져보면은 제대로 된 좋은 직장이 없고 그리고 또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해서 도저히 주거 환경이 되지를 않고 그 두 가지가 가장 근본적인 요인 같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청년 주거 문제, 저는 그걸 해결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갑자기 그렇게 가는 것은 좀 너무 과격한 변화에 속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청년들 일자리가 부족한데 더 부족하게 될 가능성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변화에 따른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적인 변화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우리 또 여성 인력들을 많이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은 그 취업률이 갑자기 30대 때 취업률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르는데 문제는 그 전에 봤던 그 대우보다 훨씬 더 열악한 그런 처우를 받고 훨씬 더 그 낮은 수준의 그 숙련도를 요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된다면 맨 먼저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초등학교를 한국형 전일형 초등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다른 선생님들이 오셔서 꼭 필요한 예를 들면 코딩 교육이라든지 또는 그 원어민 회화 교육이라든지 또는 뭐 체육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녁 최소한 7시까지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생산 가능 인구를 여성 인력들이 또 많이 메울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한번 또 도입하고 싶은 것이 그 평생 교육입니다. 저기 전체적인 교육 예산을 보면 우리나라가 아마 전체 교육 예산 중에 평생 교육에 투자하는 그 비율이 0. 몇 %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히 지방대학들이 이제는 구조조정을 막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각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들이 다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식으로 각 지역의 평생교육 센터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직업들이 있는데 그 각각 직업에 최적화된 전문가를 기르는 방법들은 다를 수 있다. 그걸 찾는 게 그 나라의
국가 교육 경쟁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30년간 세계 1등입니다. 네. 왜 그렇게 가능할까 하고 저 임원들을 인터뷰를 해봤더니 이러더라고요. 1등과 2등 사이에 그 기술 격차가 그렇게 얼마 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추격당할 수 있는데 1등과 2등 사이에 기술 격차가 엄청나게 크면 초격차 과학기술을 유지를 하면 그러면 계속 1등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아직 초격차 1위까지는 안 간 여러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도와주면 그러면 우리가 초격차 과학기술을 5개를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급의 세계적인 대기업 5개를 만들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가 정말로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그게 제 1호 공약입니다. 네. 저는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생도 자연의 일부고 또 인간 세계도 그렇고 자연의 한 부분이다. 근데 보통 우리가 자연과 우리는 동떨어진, 우리는 지배자고 여기는 이용 대상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그 중에 일부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문제는 예를 들면 경제학적, 사회학적으로 보면 줄어드는 게 사회적 충격이 크니까 예를 들면 뭐 부양 인구가 줄고 피부양 인구가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그럼 다 책임져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실제 생기지 않습니까? 적정 규모의 인구 유지나 좀 적정 규모의 증가는 지금 현재 상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또 필요하다고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고 하는 게 이제 파괴를 향해서 달려가니까 저는 그것 자체가 예를 들면 저는 그 인구 증가를 막는 출생을 좀 이렇게 적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의식적으로 의식은 못하지만 미래가 불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넓은 그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무한히 널려 있다면 불안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쓸 수 있는 자원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쟁은 치열해지고 미래는 불안해지고 나보다 내 자식들의 삶이 더 나빠질 거다. 나도 고생인데 왜 고생을 더 시키겠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대규모 개발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지를 좀 남겨두자. 다음 세대도 써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이 어쩌면 자연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인간이 공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나 여전히 성장과 번영을 해나갈 수 있는 그 타협점을 만들어내는 좋은 계기일 것 같긴 합니다. 또 그걸 만드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고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근데 지금은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정말 이렇게 깝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청년 세대들 이렇게 보면 안 낳고 싶은 거죠. 그런 구조적 문제가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이제 삶에서 출산, 양육, 보육의 교육의 부담이 너무 크다. 고통스럽다. 우리 사회는 갈등이 좀 지나칠 정도로 극심합니다. 평소에 갈등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십니까? 미래가 빼앗겼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 나가면서 정말 가슴 아팠던 질문이 뭐냐. 한 여성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자꾸만 희망을 가지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하고 또 청년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공약을 내면 좋겠냐. 그러니까 정신치유센터 같은 걸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여러분들이 무능해서 생긴 일이 아니다. 정치가 잘못해서 그렇다. 제가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공정하게 나누는 대안을 정치가 하나의 어떤 사회 시스템으로 사회 규칙으로 또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면 저는 함께 청년, 여성 청년, 남성 청년이 연대해서 정치를 바꿈으로써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왜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강요해? 그거 차별 아니야? 오케이,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남성들만 징병을 해? 여성은 왜 징병 안 해? 그거 차별 아니야? 오케이. 그런데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도 징병하자. 이 대안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 이제는 인구절벽 하에서 지금과 같은 18개월 징병제 유지도 안 되고 디지털 시대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필요성 국토를 지키는 이런 군대 개념 유지할 수 없다. 이제는 디지털 강군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선택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나의 기회의 창도 될 수 있는 그런 한국형 모병제로 대안을 만들면 되지 않냐. 저는 이런 대안을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년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돼요.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폭력 피해자 90%가 여성인데 이게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있냐. 또 지금 일반 기업의 임원들, 대기업 임원들이 OECD 같은 경우에는 그 임원의 여성 비중이 한 24% 되는데 우리는 그 10분의 1, 2%대예요. 이것도 여성이 다 무능해서 그런가? 또 OECD 국가에서 이제 그 남녀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가 최고거든요. 한 30%가 적단 말이에요. 직종과 뭐 또 그 업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좁혀지고는 있지만은 그건 그러면 여성들이 다 게을러서 그러냐? 그건 아니거든요. 명백한 여성 차별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존중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또 이건 이것대로 해법을 만들어서 여성 청년, 남성 청년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성 남성이 아니라 청년들의 차별, 청년들의 불평등이 심한 거죠. 그걸 해결해야 되고 그 가운데 또 성적 고유한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편으로는 또 노인 빈곤율이 최고입니다. 우리 세대 이전 세대들 저희 세대들이 사실은 미래 세대의 자원을 가불해서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후위기도 그래서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연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또 지금 세대는 뭐냐면 어르신도 봉양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 노후도 책임져야 되는 세대예요. 국가가 또 정치가 이런 기득권의 재조정에 관한 과감한 방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도 극복하고 기후위도 극복하고 불평등도 해결하려면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다 감세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속 터집니다, 저는. 이게 과연 정치인가? 당신 대통령 할 자격이 있나? 멱살잡이라도 하고 싶어요, 저는. 근데 아마 부유한 분들, 기득권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고통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어쨌든 그동안의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정부나 정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국민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있는 분들이 더 좀 부담해서 고통분담하자. 정치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아까 5대 이제 청년 5대 권리 장전을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가 청년 안전권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의 일할 권리입니다. 청년 일할 권리는 저희가 일할 수 있게끔 직장을 구하거나 창업하거나 창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경제사회 역동성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금 청년의 주거권입니다. 이 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여러 후보들이 부동산 문제 얘기하는데 경제를 34년 해온 제 입장에서는 전부 엉터리고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사회정책적으로 이것은 예를 들면 땅은 국가가 소유하겠지만 집은 줘서 소유권은 집 소유권은 우리 청년과 신혼부부에 주겠다는 지금 사회적 타협 같은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한 청년 주거권 문제라든지 또 하나는 청년 개발권입니다. 저는 퍼주기 공약을 한 번도 한 적이 있는데 유일하게 제가 지원을 약속한 게 청년기 1년 동안의 정부 지원입니다. 정년 제도라고 하는 게 이제 기업들이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예를 들어 법으로 뭐 강제를 하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정하는 건데 70세까지만 해도 최하 10년, 80세까지도 거의 뭐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정년 연장을 해야 되는데 기회가 부족한 사회에서 어르신의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들이 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이 파이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파이를 키우는 일을 해야 된다. 결국은 이제 새로운 파이를 키울 때 이 새로운 파이는 좀 더 공정하게, 기회도 공정하게, 경쟁도 공정하게, 결과 배분도 공정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화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의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이게 참 표현이 안 좋은데 어떤 외국 학자가 한국 사회 전체, 이걸 하나의 집단으로 봤을 때 집단 자살 사회라고 표현한 거 기억하십니까? 불안하고 그런 사회인데 우리 사회가 가장 빨리 초고령 사회가 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는 미래가 없다. 수를 내지 않으면 이 사회는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정치라고 보고요. 자원 배분을 담당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누가 이걸 기회를 가질지. 그리고 이 정치라고 하는 게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맨날 싸우고 남 못하게 하면 나한테 기회 오고 퇴출되었던 집단들도 저쪽이 국민의 불신을 받으니까 다시 기회를 가지고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된다.
정말로 개혁해서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정치 구조로 바꿔야 되고 그 안에서 편가르지 말고 선거 때는 경쟁해도 일상적 국가 경영에는 같이 참여해서 누가 잘하나 경쟁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서 뭔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좀 기회로 만들어내야지. 민주주의의 핵심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제도가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갈등이 불거지는 겁니다. 25% GDP 정도를 그냥 이 사회 갈등 비용으로 그냥 낭비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 그 구호로 국민 통합을 하니까 산업화가 성공을 한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금모으기 운동으로 그 국민 통합을 하니까 IMF 외환위기 가장 먼저 극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대선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자 시대 정신이 저는 국민 통합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지. 전 세계적으로 국민이 분열된 상태에서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저희 기성세대가 잘못 만든 이 사회구조에 희생을 지금 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스스로 많이 반성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하더라도 그때 뭐 저 GDP 1인당 GDP 100불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이고 지금은 3만 불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 아닙니까? 근데 사실 세계관이 전혀 같을 리가 없고 서로 소통도 잘 안 되고 문화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는 정치가 정부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가. 사실 솔직히 제가 그런 것들 제대로 바로 잡아야겠다 생각하고 정치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후보님에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궁금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는 리더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울 때는 앞서고 길을 내고 또 뭐 좋은 상황에서는 뒤를 받치고 힘들 때는 같이 손잡고 가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데 저는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명확한 철학과 가치, 비전을 가지고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있는 길을 잘 가는 게 아니라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리더다. 그리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가능하게 만드는 게 리더다. 저는 용기와 결단력, 지혜와 해안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용기와 결단력이 매우 중요한 좀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하죠.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기니까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결정하면서 정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국민들이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거라는 것도 결국은 누구를 어떤 직위를 줄 것이냐, 누구에게 정치 권력을 맡길 것이냐 그런 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삶, 우리 스스로의 미래, 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 우리 모두가 함께 좀 행복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 환경에 관심 많은 분들은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좀 합리적인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어떤 선택이 바람직하겠냐 이런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대한민국의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원적 민주주의의 길을 여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 서로 상대가 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제도적인 민주화가 된 이후에 정권 교대 몇 번 해봤습니다. 나라 안 망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에선 국민들이 바로 잡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슨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일화를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다원적 민주주의 가치보다 우선된 가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가 다니면 제 자랑 좀 하면 그렇습니다. 대통령 후보 자격 갖춘 사람 심상정인데 당이 작아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 양당 후보 중 누가 돼도 통합정부, 연립정부 이야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잘하고 싶어도 지금과 같은 이 양당 체제하에서 승자독식의 구조하에서의 대통령은 자기 권력 지키기 바쁩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이 없는 심상정 같은 사람 대통령 시켜놓으면 연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통합정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정치도 바꾸고 또 그동안에 국민들이 오랫동안 사랑했던 양당이
혁신하는 계기도 될 겁니다. 이제 저는 지금 4선 의원입니다. 지역구에서 3번 당선됐는데요.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저희 정의당이 이제 마이너리티인데 또 우리 정의당에서는 저는 이제 기득권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은 도처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다층적입니다. 이중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다중구조가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다원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정치가 작동이 돼야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약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상만 쫓는 정치인이었다면 우리 지역구 구민들이 절대로 저를 4선 의원을 만들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현실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의지를 점검하고 확인하셨기 때문에 저를 이제 4선 의원을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4선 의원이지만 저는 기득권 정당에 의지한 적 없고 재벌 눈치 본 적 없습니다. 설사 제가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또 저에게 주는 한 표는 아마 이후 대한민국이 미래로 안내하는 또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살아있는 한 표가 될 겁니다. 가장 투자 승수가 높은 한 표가 될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페이스메이커라고 봅니다. 4시간짜리 페이스메이커는 3시간 안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자기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자기 뒤를 쫓아오는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하는 거죠. 속도를 줄여가지고. 그래서 마치 제일 앞에서 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을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가장 뒤에서 등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페이스메이커의 본연의 역할입니다. 페이스메이커 리더십, 페이스메이커 정부,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다. 그냥 자기가 모르는 분야는 머리를 빌리면 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20세기 때 통하던 말입니다. 다양한 전문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골라내는 그런 능력이 있으려면 전 세계적인 이런 흐름에 대한 이해와 상식이 있어야만 됩니다. 머리를 빌릴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제대로 바르게 갈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더는 첫 번째는 봉사하는 마음, 두 번째는 비전과 역량, 그리고는 공감과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리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이 판을 깨려고 하는 이 노력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판을 깨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더욱 강고하게 굳어져서 점점 더 깰 수 없을 겁니다. 저와 같이 하는 새로운 물결 당은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 지금 몸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씩씩하게 끝까지 부딪혀 보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정치판, 또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교육 개혁, 사회 통합 이루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선 전국이 막바지로 치달으며 후보들의 합종 연행이 참으로 현란합니다. 그렇더라도 후보들이 우리 최재천의 아마존에서 한 발언,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무언 역시 여전히 유효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화두인 기후위기와 그에 관련된 주제들에 관해 후보들의 관심과 철학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저희가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 주제들은 우리 채널의 주 구독자인 바로 여러분 미래 세대에게 특별히 중요합니다. 대선 후보를 한 분 한 분 우리 최재천의 아마존에 모시고 1시간 정도 길게 얘기를 해보니까 참 좋네요.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본심이 드러나는 것 같고, 그분들도 우리에게 그동안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그런 걸 쏟아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니까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대선 후보들 말씀을 다 들으시면서 뿌듯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며칠 안 남으셨는데 우리 최재천의 아마존에서 만난 후보님들의 얘기 잘 새겨 들으시면서
소중한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투표 꼭 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